안녕하세요, 최영윤입니다. 저는 오늘 TMD 환자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MD의 주요 증상이라고 하면 하악 운동의 제한, 그리고 관절 잡음, 통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다양한 치료 방법을 통해서 개선하게 되는데, 특히 통증의 조절과 관절 운동 개선, 이런 부분이 주로 치료의 목표가 됩니다. 약물 치료는 통증 조절에 1차적으로 사용되고, 진단명에 따라서는 차이는 좀 있지만 통증이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 관절 운동의 개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TMD 환자에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들로는 아세토아미노펜,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소염제들, 그리고 스테로이드 정도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골격근 이완제를 함께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 중에는 중추에서 작용해서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 트라마돌,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등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 처방해야 되는 경우는 TMD 환자의 보존적 치료에서는 거의 트라마돌이나 오피오이드 이런 것들은 사용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본래의 목적은 따로 있지만 그 용법과 용량에 따라서 통증 조절, 특히 만성 통증을 조절하는 데 활용되는 약물로서 안티디프레산트, 안티컨벌전트, 그리고 안티앵자이티 에이전트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나열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인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성분명인데요. 파라세타몰도 똑같은 약물에 대해서 일컫는 성분명입니다.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이나 파라세타몰 다 같은 약이고요. 상품명으로 이것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이레놀입니다. 그 밖에 같은 성분으로 타세놀, 서스페니알, 펜자리알 등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고요. 이런 약물들은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의약품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떤 것들은 끝에 ER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약들은 약 성분이 서서히 방출되도록 제작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진통과 해열 효과는 있지만 소염, 즉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강내과 교과서 이런 데 보시면 1회에 300에서 650mg을 매 4에서 6시간 간격으로 투여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처방할 때는 보통 이제 TID 하루 3번 또는 필요한 경우에 한 번 더 자기 전에 넣는다든지 해서 QID 하루 4번 정도로 투여를 하고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하루 용량은 4g을 넘으면 안 되고, 또 이제 얘가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간독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을 좀 많이 섭취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간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처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보다는 이제 근골격계 통증 같은 경우 이 뒤에 설명드릴 엔세이즈, 즉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종류를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아세트아미노펜을 또 처방을 해야 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임산부들에서 필요할 경우에 처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약물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인 환자에게서 통증 조절이 필요하다 하면 1차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을 처방하는 것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약자로 엔세이즈라고 부르는 소염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TMD 환자라든지 다른 대부분의 근골격계 통증을 조절한다 하면은 1차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약물이 엔세이즈입니다.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이야기한 아세트아미노펜에서 있었던 진통과 해열 효과에 더불어 소염의 효과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소염제라고 환자한테 설명을 하죠. 엔세이즈는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종류별로 차이가 있다면 약의
사용하는 복용 간격이라든지 투여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장관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NSAID를 처방을 할 경우에는 TMD 환자에서 뭐 만성 통증이 있어서 뭐 이걸 몇 달씩 장기간 처방하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잘 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한 중등도 정도의 염증성 통증, 그러니까 뭐 어떤 일시적으로 뭐 염좌라든지 이런 통증이 있을 때 한 1, 2주 정도 기간 동안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방을 해드릴 때 대체로 이제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효과까지 함께 보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아플 때 먹고 안 아플 때 안 먹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처방한 기간 동안 좀 꾸준히 시간에 맞춰서 복용하시도록 그렇게 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NSAID의 공통적인 부작용으로는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출혈 시간 연장이라든지 고혈압, 그리고 부종의 악화 가능성 등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로 환자한테 이렇게 1, 2주간 단기간 처방해서 사용할 때에는 위장장애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장장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산제라든지 위장보호제 같은 것들을 환자가 이제 위가 좀 불편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걱정을 하실 경우 함께 이제 처방을 해드리면 좀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빈속에 먹지 말고 식사 후에 또는 식사와 함께 많이 띄우지 말고 바로 약을 복용하도록 그렇게 복용법을 좀 이제 잘 알려드리고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말고 조금 더 심하게 위장관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셀렉티브 COX-2 이니비터들을 이제 처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NSAID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후 좀 사용이 됐었는데 사용되는 과정에서 심혈관 부작용이 생기는 문제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이 좀 자진 철수된 제품들이 많고요. 현재 처방 가능한 것은 셀레콕시브, 셀레브락스라는 상품명으로 된 이런 이제 제품이 처방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많이 처방되는 종류 위주로 NSAID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부프로펜입니다. 다양한 상품명으로 제품은 나오는데 일반 의약품이고요. 처방전 없이도 구매 가능한 약품입니다. 보통 요건 처방 간격이 이제 하루에 3-4번 정도 이제 투여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복용 간격이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좀 자주 매 식후에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좀 빼먹고 복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불편감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고요. 흔히 처방을 할 때는 이제 뭐 사람의 그 상태, 증상이라든지 뭐 체중 이런 것들에 좀 따라 다르지만 200에서 400mg 정도를 하루 3번 복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처방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하루 최대 3200mg, 3.2g을 넘기면 안 된다는 점을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장관 부작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화성 궤양, 위궤양이라든지 뭐 이런 궤양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혈액 이상이 좀 문제가 될 만한 정도로 있는 경우, 그리고 고혈압이 굉장히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프록센입니다. 상품명으로는 낙센, 아낙스, 탁센 연질 캡슐 등등의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나프록센 같은 경우 이제 250mg짜리는 일반 약으로 많이 이제 구매가 가능한 약인데 좀 용량이 큰 것들은 처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나프록센은 하루에 2번만 이제 복용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가 조금 더 기억하고 약을 이제 챙겨 먹기에 좀 편리한 면이 있기는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250mg짜리 하루 2번 BID로 주로 많이 처방을 하게 됩니다.
금기증에 써 있는 소화성 궤양이라든지 심한 혈액 이상, 뭐 이런 고혈압, 신장애 이런 것들은 대부분 NSAID에서 공통된 그런 이제 금기증이고 주의해야 될 전신질환 부분입니다. 그래서 궤양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종류의 NSAID를 콕스2 이니비터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밖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부프로펜이랑 같이 많이 처방되는 약물 중에 하나가 나프록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세클로페낙은 일반 약으로는 환자가 사용하지 못하고요.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만 가능한 약품입니다. 그래서 100mg 용량으로 에어탈이나 아펜탈 같은 상품명으로 나오고 부작용 면에서는 이제 다른 NSAID하고 유사한 그런 이제 소화기계 부작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화성 궤양 환자라든지 혈액 이상 환자, 심한 간장애 환자라든지 신장애 환자에서는 처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세클로페낙하고 유사한 이제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이 가능한 그런 NSAID로서 디클로페낙이라든지 인도메타신 같은 종류들도 있습니다. 작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금기증 등은 앞에 나온 모든 NSAID들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경구 투여도 하지만은 토피칼, 뭐 이렇게 붙인다, 패치로 붙인다든지 아니면 바른다든지 하는 것 또는 주사제로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로 나오는 그런 NSAID들도 있습니다. 이제 다들 케토톱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요런 붙이는 종류들의 주 성분은 케토프로펜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 케토프로펜도 NSAID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엉덩이 주사라고 하는 IM 같은 것들로 많이 이제 환자들이 좀 급하게 좀 진통 효과를 빨리 보기를 원할 때 투여하는 그런 종류로서 케토롤락 같은 이런 주사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콕스2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NSAID인 셀레콕시브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NSAID가 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이런 과정에서 콕스1이 억제가 됨으로써 다양한 부작용이 생긴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콕스1이 억제가 되면 위점막을 보호하는 기능이라든지 혈소판을 응집하는 작용 같은 것들이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콕스2는 주로 이제 염증과 통증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는 부분이어서 콕스2만 선택적으로 제약을 하는 그런 약물을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약물을 복용을 함으로써 콕스1이 제약이 안 되기 때문에 혈소판 응집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혈소판이 응집이 되다 보니까 혈전이 오히려 좀 증가를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초기에 사용되던 몇 가지 콕스2 이니비터들이 더 이상 이제 사용되지 못하게 되었고요. 셀레콕시브만 현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위장 부작용만 생각하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NSAID의 일종이기 때문에 간 기능이나 신 기능이나 심부전 뭐 이런 종류의 심각한 질환이 있거나 또는 임산부 이런 경우에는 투여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00mg 하루 2번 경구 투여하는 쪽으로 일반적으로 처방이 됩니다. 근골격계 통증이 있을 때 이제 NSAID하고 골격근 이완제를 같이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육 스파즘이라든지 뭐 긴장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통증이 더 강화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의심될 때 골격근 이완제를 함께 투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티자니진이라든지 에페리손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좀 일시적으로 작용을 하고 전신적으로 크게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처방을 할 때 부담은 좀 적을 수 있는데 반면에 효과도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티자니진 같은 거를 NSAID와 함께 처방을 했는데 처방을 함께 할 때랑 하지 않을 때랑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자니딘 같은 경우는 저용량에서 약간 뭐 졸음,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실다루드나 엑손 같은 것들은 TMD 환자에서도 처방이 뭐 흔히 되는 걸 볼 수 있고, 또 일반적인 정형외과 환자들도 이제 약 받아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바클로펜 같은 경우도 필요시 처방이 가능한 골격근 이완제인데요. 바클로펜은 이제 하루 3번 5에서 10mg 투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진정, 졸음, 어지러움증 뭐 이런 등등의 부작용의 가능성이 조금 있고, 또 파킨슨병이라든지 뭐 간질병력 환자라든지 이런 이제 근육에 이상이 올 수 있는 환자들에서는 투여를 더 주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하루 3번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골격근 이완제 작용이 조금 강하거나 할 경우에는 저녁 때만 처방을 하거나 하는 방법들도 활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사이클로 벤자프린, 시클펜 또는 플렉스릴이라는 상품명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이제 근이완제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한 다른 그 골격근 이완제들보다 조금 더 효과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그런 이제 근이완제 종류인데요. 이것이 이제 작용하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사만계 항우울약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고용량 장기간 투여하고 이럴 때는 중추신경계 반응도 나타날 수 있어서 장기 투여는 하지 않는 것을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된 부작용으로는 입마름이라든지 변비, 누요저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다 안티콜리너직 이펙트에 의한 것이고요. 이 부작용은 뒤에 설명할 TCA의 부작용하고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졸음이나 어지러움증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플렉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침부터 처방을 해서 환자가 힘들 경우에는 뭐 좀 저녁 때 처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조절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약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엔세이지가 넌스테로이달이었잖아요. 이 스테로이드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 스테로이드, 코티코스테로이드는 훨씬 더 강력한 소염 작용을 나타내는 그런 약물인데요. 이제 코티코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를 이제 관절광 주사 같은 것들로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직접 적용을 하기가 조금 더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고, 적용하는 그 케이스도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코티코스테로이드는 경구 투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뭐 쿠싱 신드롬이라든지 다양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으니까 장기간 사용하거나 너무 고용량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TMD 환자에서 급성으로 관절각 내에 어떤 비감염성 염증, 뭐 강하게 뭐 어떤 충격을 받았다든지, 이제 트라우마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증이 좀 심할 때, 환자가 입을 벌리기 좀 힘들다든지 턱을 움직이기 힘든데 원인이 관절각 내의 통증으로 인한 것일 때, 요런 이제 염증을 일시에 좀 가라앉히고 심한 통증을 잡아주는데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메데를 도스펙 이런 사진 전에 어디서 본 적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팔기 때문에 이제 번역된 교과서 같은 것들 보면 메데를 도스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 보시면 하루에 먹는 용량을 처음에는 이렇게 고용량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테이퍼링해서 줄여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예 포장이 되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를 보시려면은 환자한테 하루 6알, 5알 뭐 이렇게 해서 아침에 2알, 점심에 2알, 저녁에 2알 이런 식으로 먹는 양을 그때그때 다르게 해서 며칠 동안 이제 다르게 먹도록 처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고용량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 3번 경구 투여 하는 걸로 해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처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개인 의원 같은 데서 좀 이걸 길게 줬을 때 부작용 같은 게 걱정이 되신다든지 하면은 TID로 3일 처방하고 3일 후에 체크하고 조금 더 드셔도 되고, 아니면 NSAID로 바꾸시거나 이런 정도로 처방하시면 부담 없으실 것 같고요. 뭐 한 5일 정도 TID 처방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트라마돌 같은 경우는 마약성은 아닌데요. 작용하는 부분이 중추이고요. 중독 가능성은 낮지만 어지러움이나 진정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력한 진통제가 굳이 필요하다면 이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관절통이 좀 심하거나 할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스테로이드를 조금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TMD 환자에서는 이거를 굳이 이제 꼭 처방해야 될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아날제직의 끝은 마약성 진통제,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요즘 이제 마약 중독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병원 처방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오이드 같은 경우는 중독 위험성이 일단 있고 이제 TMD 환자에서 이것이 필요할 정도의 통증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아서 보통 우리가 외래로 오는 환자한테 오피오이드 종류를 처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SAID 다음으로 TMD 환자에서 자주 사용을 고려하는 약물 중에 하나가 안티디프레산트 종류인데요. 급성 통증에서는 앞에 이야기한 이런 이제 다양한 NSAID라든지 심할 경우에 스테로이드 정도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성 통증 환자에서는 그런 약을 뭐 2주 이상 쓰기도 어렵고 2주 이상 써서 큰 효과를 보기도 어렵고요. 요럴 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런 안티디프레산트 중에서도 TCA 종류입니다. 이런 사만 항우울제 종류들은 맨 처음에 개발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되었는데, 요 자체가 약간 부작용도 더 많고 효과도 조금 우울증에는 좀 다른 SSRI 같은 다른 항우울제보다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인 항우울제용으로는 잘 사용이 되지 않지만, 이런 이제 만성 통증을 조절하는 용도로는 SSRI 같은 것보다 오히려 더 이제 좋기 때문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미트리틸린하고 노르트리틸린 이렇게 두 가지 종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위에 보이는 에트라빌이라는 요게 상품명으로 나오는 것이 10mg짜리, 25mg짜리이고요. 요게 이제 아미트리틸린 종류이고, 아래 보이는 요게 센시말이라는 상품명으로 나오는 게 노르트리틸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하루 3번 이런 식으로 많이 처방을 처음부터 하시기보다는 자기 전에 이제 소용량부터 하나씩 복용하는 걸로 해서 환자의 상태 그리고 부작용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효과를 볼 때까지 아주 조금씩 증량을 해서 유지하시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안티컨벌전트로 분류되는 약물들은 이제 신경통이라든지 원인이 불분명한 그런 이제 에이티피칼 페인 같은 종류의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TMD 환자에서는 일반적으로 안티컨벌전트 종류를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바마제핀 같은 이런 안티컨벌전트 용법이라든지 사용하는 경우들은 기타 신경통 같은 TMD 이외 구강안면 통증 치료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항불안제로 분류되고 있는 벤조다이아제핀 계통 약물 중에서 이제 다이아제팜 이런 제품이 골격근 이완 효과가 있기 때문에 TMD 환자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다른 골격근 이완제보다도 오히려 이게 이제 근이완 효과라든지 환자의 통증 조절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주의할 점은 이것이 이제 금단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서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병령이 있을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좋을 수도 있고, 용량이라든지 투여 기간 같은 것들을 신중히 조절하고 모니터링하면서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근이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주로 다이아제팜을 2mg TID 또는 자기 전 이런 식으로 소용량을 단기간만 투여를 하고요. 용량을 만약에 2mg에서 안 들어서 조금 올렸다 그랬을 경우에는 약간 줄여가면서 점진적으로 끝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TMD에서 통증 조절을 위해 사용 가능한 약물들을 하나씩 설명드렸는데요. 한눈에 보자면 이렇게 나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세토아미노펜, 이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가장 약하다고 할 수 있고요. 1차적 통증 조절 목적으로 특히 NSAID를 사용하기 어려운 임산부들이라든지 이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약물이고요. 일반적인 근골격계 통증에서는 주로
NSAID 종류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필요할 경우에 머슬 릴렉선트라든지 위장 보호제 이런 것들을 NSAID와 함께 처방하는 것이 일반적인 1차 처방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티코스테로이드는 급성으로 온 조금 심한 그런 관절 강내 통증 이런 경우에 코티코스테로이드를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NSAID나 골격근 이완제 이런 것들이 효과가 별로 없다고 느껴질 때 TCA 처방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에 의한 통증을 이완시켜주는 골격근 이완제도 있지만 이제 다이아제팜 같은 것들이 골격근 이완에는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물 의존성 같은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TMD 임상에서 주로 활용이 가능한 약물 치료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